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페서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세기, 그죠? 18세기, 19세기에 거의 뭐 낭만주의의 거의 황금기 시기, 이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활약했던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 들어보셨죠? 많이.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라는 이 독일 철학자가 있었는데 관념론자입니다. 이 관념론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공부했던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피히테 관련해서 다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책 추천해 드릴 때 이거 꼭 한번 사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사서 봤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내용에서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로 까먹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칸트와 셸링, 그죠? 그리고 헤겔 시대, 거의 뭐 독일의 거의 뭐 철학 황금기 때 살았던 이 피히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 낭만주의 애무하기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목록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9편 있거든요. 9편. 9편 보시면은 이 피히테가 얘기했던 자아 개념과 이것이 어떻게 민족성으로 연결이 되고 둘의 유사성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도덕 철학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 맥락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이 낭만주의 애무하기 9편을 꼭 먼저 시청을 하시고 이거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내용이 짧은 내용이 아니라서 몇 분 정도 촬영될지 모르겠는데, 자, 요한 고틀로프 피히테는 관념론자였고 1762년에서 1814년 정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명하신 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난 이것보다 좀 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신 거야. 자, 피히테는 인간 지식이 경험적인 실제 있죠. 경험적 실제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경험적인 실제는 일종의 현상계는 정신의 인식, 그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본다든가 길거리에 피어 있는 꽃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멋있는 사람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실제는 사실상 그 자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신의 인식의 산물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의 지각되는 그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개떡 같으면 주변에서 뭐 아름다운 게 있던 없던 간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임팩트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야.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되게 의미 있고 값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결국 피히테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지식이 경험 실제가 아니라 정신의 인식의 산물이라는 거지. 정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이 피히테는 독일의 시골에서 삼배직공이 뭔지 아시죠? 이 직무를 이제 제조하는 이제 직공,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가문에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피히테는 거위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시골이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겠죠. 거위를 돌보는 일을 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이제 일요일에 이제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그 지방의 귀족이 한 명 있었어요. 이 귀족이 이제 피히테한테 어린 시절에 내가 참석을 못할 때 이 설교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피히테야 너가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이제 피히테가 좀 착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이 귀족한테 설교 내용을
이제 부재 중일 때 이제 말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랬더니 이제 이 귀족이 보답을 해주는 거야. 이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피이체는 이 귀족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귀족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거야. 자기의 슬하에 둔 다음에, 이 녀석 정말, 내가 좀 잘 좀 키워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처음에는 루터교 목사한테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문학교인 포르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예나대학, 당시 예나대학이라고 하면은 거의 지성의 성지지. 예나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피이체는 이제 안타깝게 여기서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우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은 후원자였던 이 귀족이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찾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강의를 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강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이제 그가 썼던 책 중에 모든 계시에 대한 비판 시도라는 책을 씁니다. 무슨 제목만 들으면은 거의 반종교적인 입장을 완전히 제대로 표명한 것 같은 책이야. 근데 이 책을 쓰면서 1792년에 약간 비판서 느낌으로 익명으로 출판을 합니다. 자, 익명으로 출판되니까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연히 이 당시에 칸트가 주름 잡고 있었던 시기니까, 야, 이거 칸트의 네 번째 비판서인가 보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다음으로 나온 게 계시에 대한 비판인가 보다라고 오해했어요. 그리고 좋아했어, 사람들이. 칸트는 정말 신인가 보다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피이체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이체가 칸트의 저작인 것처럼 제목을 지어가지고 내므로써 주목을 받으려고 했다. 아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이름 붙였다.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노린 것 같아, 솔직히. 칸트의 네 번째 비판서인 것처럼 낸 거야, 내가 봤을 때. 자, 어쨌든 칸트의 요청을 받습니다. 이 책이, 비판시도라는 책이 피이체의 책인 것을 밝혀내요. 그래서 피이체가 슬슬 유명해지기 시작하지. 1794년에 예나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철학 교수가 되는 거야. 자, 동료 중에서는 실러가 있었어요. 거의 당시에 이제 문학을 주름 잡았던 사람이죠. 게테랑 같이. 프리드리 실러가 이제 동료 중에 있었는데, 실러는 예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피이체는 당연히 괴테하고도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류들은 끼리끼리 논다니까. 저희 핫바리들끼리 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피이체는 강의가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피이체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 피이체도 마찬가지였는데 되게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좀 불편했어, 주변 동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종종 소외되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사 경력, 강의 경력이 다툼과 사임, 교수직 사임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로 점철됐어. 그리고 피이체 저작이 여러분들 되게 모호해요. 어려워. 근데 대학을 떠나가지고 결국 자유기고가, 왜 대학 떠났을까? 자주 다퉜으니까. 사람들하고 이게 엄격하고 완고해가지고 많이 싸웠으니까 대학 떠나가지고 자유기고가로 이제 생계는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강의를 안 하더라도. 그럴 때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책 이름입니다. 인간의 사명, 인간의 천칙이라는 이 책을 씁니다. 짧고 명료하고 되게 매력적인 책이라 가지고 이제 피이체 철학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입문서로서 아주 훌륭한 책이다. 여러분들, 인간의 천칙
보고 싶은 분들 한번 사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긴 했는데, 간호사였어요, 부인이. 근데 간호사가 이제 부인이 이제 티푸스라는 병을 이제 걸렸었는데, 그게 이제 옮아요, 피이체가. 그래서 죽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피이체가 얘기했던 사상이라던가 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피이체는 이제 칸트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칸트는 누굴 계승했죠, 사실상? 흉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피이체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세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은 어떻다? 관찰과 일종의 논리가 결합돼가지고 이런 걸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배웁니다. 자, 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관찰 논리로 설명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 관찰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찰이라는 것이 법칙을 추론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와 달, 개기일식 같은 거를 봤어. 월식이나.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법칙 추론할 수 있어요? 해가 뭐 몇 분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뭐 몇 년 만에 여기를 이동해가지고 여기를 뭐 어떻게 돌아가지고 일로 왔고 이게 왜 가려지고 여기서 가려졌는데 왜 이런 색깔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냐고. 없다는 거야. 피이체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피이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연역적인 논리관계였는데 과학적 법칙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적으로 관찰한다라고 해서 뭔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관찰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어? 과학적 법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관찰이 법칙을 알게 해주진 않지만 과학 법칙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야. 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뉴턴 이후에 그랬듯이 이 뉴턴 이후에 그랬듯이 피이체도 이 고전물리학 법칙들 있죠. 고전물리학. 천체에 대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페르니쿠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누구 있어? 케플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케플러, 갈릴레이는 조금 약간 사자 같으니까 갈릴레이는 빼겠습니다.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같은 이러한 고전 물리학자들의 법칙들을 되게 진리로서, 객관적으로서 영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 법칙들의 일종의 경험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경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뭐뭐 하게 된다. 뭐뭐 하게 되고 한결같이 그렇게 드러낼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논리적 필연성을 따른다는 거야. 뭐가? 과학 법칙이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사건들에 있어서 이게 앞뒤가 다른 게 큰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차이가 있으니까 과학 관찰이 법칙을 끌어내는 거 아니지만 법칙에서 관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출발점에서 피이체는 우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체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낭만주의 애무하기 9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아라는 것은 주관과 분리되어 있는 외부 세계를 구별짓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자 이거를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합체, 매체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피이체가 얘기했던 자아 개념의 아주 복합성인데 그래서 우주를 어떻게 바라봤냐? 주체에 따른 창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없이 우주는 없는 거야. 한마디로. 약간 버클리 같은 느낌도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결국에는 인간은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질서가 있다라는 거야. 이 우주에 대한 질서 개념이 있다는 거야. 밀물이 밀려오면 나중에 썰물로 나간다라는 이러한 질서 개념이 있는 거야. 그게 주체가 없이 어떻게 그게 존재할 수 있겠냐 이거죠. 논리적인 필연성에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무슨 뭐 유아론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 이 경험 세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뭐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으로 결국 도출되게 되는데
자아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피이체는 지식의 대상으로서 삼는 것은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만 자아 자체가 지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흉이 얘기했던 논증이잖아요. 흉의 논증이잖아. 이거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 거야. 지식의 다발로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주체긴 하지만 내 자아 자체가 지식의 대상으로서 타겟팅 될 순 없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하지만 뭐라고? 자아, 주관, 그리고 외부 세계를 결합시키고자 분리시키는 이러한 어떤 매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피이체는 우리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 안에서 주체라는 것을 직접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인 수행자로서 알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덕적 수행자로서 인간이 우리 자신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갖는다. 자, 좀 어려운 말이라서 쓰겠습니다. 주체로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은 뭘로 알아? 도덕적 수행자로서 나를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의 현존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현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상 피이체 철학의 핵심이거든. 도덕 철학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인간 삶이 달라지지. 폭력을 휘두르겠다, 절도를 하겠다, 방화를 하겠다, 강간을 하겠다고 생각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죠? 하지만 남을 돕겠다, 남한테 뭐 봉사하겠다, 좋은 일 하겠다 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좋은 사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피이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있죠. 우리 자신의 존재를 경험적인 세계의 일종의 대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도덕적 행동을 하는 행위자로서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경험적인 이러한 세계, 이 세계 속에 있는 대상으로서 이제 딱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아니야. 경험적 세계의 대상으로서 물건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인간, 행위자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행동에 따른 뭐 할 수 있어요, 인간? 책임질 수 있잖아. 쓰레기 같은 행동하면 징역 사는 거 아니야. 그죠?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금전적 손해를 입히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행동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뭐 하고 있어,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있잖아요.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계속 고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알기 때문에 내 자아를 계속해서 고집할 수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지, 살아가야 할지, 살아가고 싶다고 실제로 그렇게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피이체가 이거는 칸트의 윤리적 개념을 이거는 완전히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야. 어디 밑바탕에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양심과 어떤 자아의 어떤 그런 도덕성, 그죠? 선천적인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바탕을 둬서 절대적인 관념론 철학을 체계화하고 있는 거야. 도덕 철학을. 여기서. 이해되실 거예요. 분명히 칸트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피이체에 대해서는 좀 몰랐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이 와닿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되게 깁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원터치로 끝낼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피이체는 결국 모든 실제, 존재하는 모든 이 실제에 1차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 그게 속성이 뭘까, 여러분들? 도덕성, 도덕적 특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실제는. 자, 이 피이체의 견해에 따르면은 인간 존재는 뭐예요? 1차적 근본적 속성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외부 세계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말실수했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이테는 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1차적 본성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경험을 의식적으로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본래적이고 1차적인 게 아닌 거야. 피이테가 봤을 때. 그럼 뭐야? 피이테에게 인간은 인식하는 존재가 아닌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말실수했어. 자,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되게 획기적이죠. 그죠? 수많은 경험론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라고 말할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 그죠? 그럼 인간은 뭐야? 인간의 본성은 뭐야? 인식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피이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의식하고 행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존재인 게 본성이 아니라 행위하고 의식한 거를 행위로 옮기는 게 본성인 거야. 그러면 피이테가 봤을 때 행위로 옮기지 못하는 건 뭐야? 그냥 병신인 거예요. 병신.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왜냐면은 인식만 하는 게 아니거든. 인식하는 게 본성이면은 이거는 벌레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야? 파충류도 인식할 수 있어. 인간도 인식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는 벌레, 파충류랑 인간이랑 공통된 건데 이게 왜 인간의 1차적인 본성일 수 있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벌레도 인식하고 파충류도 포유류도 다 인식하는데 인간도 인식하는데 왜 1차적 본성이 인식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피이테가 봤을 때. 인간의 의식과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의식적 행위자라는 게 본성이다. 그래서 행위하지 않으면 사실 병신인 거죠. 좀 격하게 말해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 사실상.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결론이. 인간은 인식적인 존재가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1차적이고 근본적 본성은 뭐야? 의식적인 행위하는 행위적 존재야. 행위적 존재라는 것은 행위를 제대로 마땅하게 하지 못하면 그 새끼는 사실상 병신인 거야. 행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피이테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현존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진짜로 지금까지의 어떤 인식론의 어떤 그런 관점을 많이 뒤흔드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죠? 칸트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칸트의 어떤 인식론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도덕적 행위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의지가 뭐예요? 우리의 현존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도덕적 행위자로서 존재하는 나에게 내가 행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 거야.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죠.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실제가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이 없는데 어떻게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럼 다 파멸이지. 다 죽는 거지. 실제의 영역은 그럼 뭐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나와 대립하고 있지. 왜? 실제가 도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 났어. 그러면은 실제 영역에서 신림동 칼부림 사건 났을 때 실제는 나의 도덕적 존재인 나와 대립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실제 영역은 뭐예요? 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나와 대립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영역 안에서, 이 실제 영역 안에서 실제의 본성이 도덕적이라는 사실, 이 본성은 도덕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 세계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인 요소들, 도덕 요소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험적 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실제고 거기서 나는 활동을 해. 하지만
도덕적 존재인 나와 실제 영역은 대립하기도 해. 신림동 칼부린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알 수 있어. 자, 그렇지만 결국 경험 세계가 도덕적인 이러한 요소를 창조하게 만들 수 있어. 왜? 왜 가능해? 실제의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경험적 실제가 도덕적 요소를 창조할 수 있어. 실제의 본성이 도덕적이지 않고 개망나니 쓰레기 같으면은 세계, 실제는 도덕스러울 수가 없어. 도덕적인 요소가 창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의지 그 자체인 자아는, 인간의 자아는 관념이죠. 그리고 의지잖아. 의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식적 행위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식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도덕적 존재에 대해서 도덕적인 자기 만족으로 이끌 수 있는, 나의 도덕적 만족을 위해서. 왜 내가 도덕적으로 만족해? 도덕적 실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세계가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세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도 도덕적 실제가 도덕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한 지식을 가능케 하는 영역이 바로 경험적 세계. 자아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경험적 세계죠. 그 경험적 세계가 창조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도덕적으로 창조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게 피에테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피에테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죠? 객관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진리로서 과학을 받아들였었는데, 고전 물리학 같은 것들을. 칸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인 관찰에서 뭘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과학적 법칙들, 이런 것들, 이런 법칙들을 다 연역할 수가 없다라고 봤었어요. 그죠? 근데 피히테 입장은 뭐였을까? 과학적 법칙들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적인 관찰이 연역될 수 있다. 제가 말했잖아. 둘이 완전히 앞뒤를 바꿔놓은 거라고. 피히테 철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종교 같은 느낌도 주긴 줍니다. 그죠? 그런 매력이 있어.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피히테의 이러한 도덕적 실제라는 것을 뭐하고 연결시켜? 지저스 크리스트의 섭리하고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피히테의 도덕적 자아론을. 왜? 이렇게 신이 만들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결부시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신이 창조한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결부시켜.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피히테 철학에서 무신론적인 도덕성, 관념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피히테 철학에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철저한 도덕적 관념론자의 존재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왜? 의식적 행위자로서. 여기에 사실상 신이 개입할 그럴 여지가 없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신에 대한 믿음과 결부시켜서 약간 어떤 예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창조성, 그 창조된 세상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마치 뭐랄까, 이 볼테르의 저서였나? 캉디드에 나오는 약간 판글로스 박사가 얘기했던 라이프니츠와 같은 예정조화론적인 이러한 사상에 피히테를 숟갈을 담글 수 있다. 피히테 사상에 숟갈을 담글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피히테 영상 좀 길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낭만주의 애무하기 9편 있죠. 9번째 영상. 낭만주의 애무하기. 이거 9편 꼭 보시고 이번 영상 다시 시청하시는 거 제가 진짜로 권해드립니다. 거기서 피히테가 독일 민족과 자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헤겔의 철학과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걸 보고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히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의식적 행위자라는 거야. 인간이 뭐다?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의 본성은 뭐다? 의식적 행위자, 도덕적 실제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